하루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 마음이 무르익는 낭독의 순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낭독자 무르입니다. 살다 보면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거대한 벽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뒷걸음질 칠 때 조용히 앞으로 나서는 사람들의 마음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오늘은 거대한 영웅들의 진짜 서막이 오르는 이야기, 삼국지연의 5권을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려 합니다. 지난 4권에서 쫓기는 도망자 신세였던 조조는 이제 가짜 조서를 띄워 천하의 제후들을 한자리로 불러 모읍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쟁쟁한 제후들 사이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관우입니다. 모두가 두려워하는 적장 앞에서 따뜻한 술이 식기 전에 적의 목을 베어오겠다며 출전하는 관우의 모습, 그리고 당대 최강의 무장인 여포에 맞서 유비, 관우, 장비 세 형제가 목숨을 걸고 맞붙는 그 유명한 전투가 바로 오늘 펼쳐집니다. 이름 없는 자들이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내는 빛나는 순간, 그리고 압도적인 무력 앞에서도 절대 물러서지 않는 뜨거운 투지. 어쩌면 이 옛날 이야기는 오늘날 눈앞의 막막함과 싸우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건네는 오래된 위로이자 응원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복잡한 인물관계나 역사적 배경에 대한 부담감은 잠시 내려두고 피 끓는 전장의 한복판으로, 그 뜨거운 숨결 곁으로 저와 함께 떠나보실까요? 그럼 무르익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책장을 넘겨봅니다. 진궁이 막 칼을 내리쳐 조조를 죽이려다가 갑자기 바꿔 생각하기를, 나는 국가를 위해서 그를 따라 여기까지 왔는데 그를 죽이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 그를 버리고 떠나는 것이 낫겠다 하고 칼집에 칼을 꽂아놓고 말에 올라 날이 밝아올 때를 기다리지 않고 동군으로 향해 가버렸다. 조조가 깨어나 보니 진궁이 보이지 않았다. 한참 생각해보기를, 이 사람이 내가 했던 두어 마디 말을 듣고는 내가 인자하지 않다고 의심하고 나를 버리고 가버렸구나. 그렇다면 나도 빨리 떠나야지. 오래 머물러서는 안 되겠다 하고 마침내 그날 밤 진리에 도착하여 아버지를 찾아뵙고 지난 일을 자세히 설명하고 집안의 재물을 풀어 의병을 모집해야겠다고 말씀드렸다. 아버지가 말하기를, 재물이 적어서 일을 이루지 못할까 두렵구나. 이곳에 효령과 출신 위홍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재물보다 의리를 중요하게 여기는 큰 부자이다. 만약 그의 도움을 받는다면 일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다. 조조가 술상을 차리고 잔치를 벌여 위홍을 정중히 초청하여 집에 이르게 한 다음 말하기를, 지금 한나라는 주인이 없습니다. 동탁이 제멋대로 권력을 쥐고 임금을 속이고 백성을 해치고 있어 천하의 사람들이 이를 갈고 있습니다. 제가 힘을 다해 사직을 붙들고 싶지만 힘이 부족한 것이 한입니다. 공은 충의로운 분이라 하니 감히 도와주기를 구합니다 하였다. 위홍이 말하기를, 나도 그런 마음을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습니다마는 영웅을 만나지 못한 것을 한스러워했지요. 이제 맹덕이 큰 뜻을 가지고 있으니 집안 재산을 털어 돕기를 원합니다 하였다. 조조는 크게 기뻐했다. 이에 먼저 가짜 조서를 만들어 각 도에 급히 알리고, 그런 다음 의병을 불러 모으려고 한 면에 충의 두 글자를 쓴 하얀 초병 깃발을 세웠다. 며칠 지나지 않아 의병에 지원하겠다는 사람들이 빗발같이 모여들었다. 하루는 양평군 위국현 사람인 성은 악이고 이름은 진이며
자는 문겸이라는 사람이 왔고 사냥군 거록현 사람인 성은 이이고 이름은 전이며 자는 만성이라는 사람도 왔다. 조조는 이들을 모두 장막 앞에 아전으로 삼아 머물러 있게 했다. 또 패국 초현 사람인 하후도는 자가 원양인데 그는 개국공신 하후영의 후손이었다. 그는 어려서부터 창봉술을 익혔고 14살 때 스승에게서 무예를 배웠는데 어떤 사람이 그 스승을 욕하자 하후돈이 그 사람을 죽이고 외지로 도망쳤다. 조조가 군사를 일으킨다는 소문을 듣고 그 친척 동생인 하후연과 함께 각각 1000명의 장정을 이끌고 찾아왔다. 이 두 사람은 원래 조조와 형제 사이였다. 조조의 아버지 조승은 본디 하후씨의 아들인데 조씨 집안의 양자로 들어갔기 때문에 조씨가 되었으나 이들은 같은 종족이었다. 또 며칠 지나지 않아 조씨의 형제인 조인과 조홍이 각각 1000여 명을 이끌고 도우러 왔다. 조인은 자가 자효이고 조홍은 자가 자렴인데 이 두 사람은 병마를 잘 다루었고 무예에 정통했다. 조조는 크게 기뻐하며 마을에서 군마를 훈련시키도록 했다. 위홍은 집안 재산을 모두 털어 갑옷과 깃발 등을 만들게 했고 사방에서 군량을 보내오는 자는 그 수를 기억할 수 없을 정도였다. 이때 원소는 조조가 보낸 가짜 조서를 받고 곧 휘하의 문무관들을 모아 군사 3만 명을 이끌고 발해를 떠나 조조와 만나 맹약을 맺으려고 왔다. 조조는 경문을 지어 여러 군으로 보냈다. 경문에 이르기를 조조 등은 삼가대의로서 천하에 알리노라. 동탁은 하늘과 땅을 속이고 나라를 없애고 임금을 죽였으며 궁궐 안을 추잡하게 어지럽히고 백성을 잔혹하게 살해하는 등 사납고 포악하여 어질지 못해 그 죄악이 가득 쌓였기에 이제 천자의 비밀 조서를 받들어 의병을 크게 모아 중국을 청소하고 흉악한 무리를 죽이고자 맹세하니 의병을 일으켜 함께 공분을 풀고 왕실을 붙들어 세우고 백성을 구하기를 바라노라. 경문이 도착하는 날 빨리 받들어 행하시라 라고 하였다. 조조가 경문을 띄운 후에 각 진의 제후들이 모두 군사를 일으켜 응해오니 남양태수 원술, 서주자사 도겸, 서량태수 마등, 북평태수 공손찬, 장사태수 손견, 그리고 발해태수 원소 등 총 17진이 모였다. 여러 방면에서 온 군마들의 규모는 다소간 차이가 있었는데 3만 명이거나 2만 명이 되기도 했다. 이들은 각자 문관과 무장을 거느리고 낙양을 향해 몰려들었다. 한편 북평태수 공손차는 정예병 1만 5천여 명을 거느리고 덕주 평원현을 지나고 있었다. 한창 가고 있는 중에 멀리 뽕나무 숲속에서 황색 깃발 한 폭을 날리며 몇 사람이 말을 타고 환영을 나오고 있었다. 공손찬이 바라보니 바로 유현덕이었다. 공손찬이 묻기를 아우님은 무슨 일로 여기에 계시오? 하니 현덕이 말하기를 지난날 형님께서 보증해 주어 평원현령이 되었습니다. 이제 형님이 대군을 이끌고 이곳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문안드리러 왔습니다. 형님은 성 안으로 들어가 쉬었다 가기를 청합니다. 하였다. 공손찬이 관우와 장비를 가리키며 묻기를 이 사람들은 누구인가? 하니 현덕이 말하기를 이들은 관우와 장비로 제가 맺은 의형제들입니다. 하였다. 공손찬이 말하기를 그러면 황건적을 함께 무찌른 사람들인가? 하니 현덕이 말하기를 모두가 이 두 사람의 힘이었습니다. 하였다. 공손찬이 말하기를 지금 무슨 관직에 있는가? 하니 현덕이 대답하기를 관우는 마궁수이고
장비는 보궁수로 있습니다. 하였다. 공손찬이 탄식하기를 이 같으면 영웅들을 매몰했다고 하겠구나. 지금 동탁이 나라를 어지럽혀 천하의 제후들이 함께 그를 잡아 죽이러 가고 있는데 아우님도 이런 하찮은 벼슬을 버리고 함께 역적을 토벌하여 한나라를 힘써 붙들어 세우는 것이 어떤가? 하니 현덕이 말하기를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했다. 장비가 말하기를 그때 만일 내가 그 역적을 죽이도록 놓아두었다면 오늘의 일은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했다. 운장이 말하기를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즉시 수습하여 떠나야 되지 않겠는가? 했다. 현덕은 관우 장비와 함께 몇 명의 기병을 이끌고 공손찬을 따라왔다. 조조가 일행을 맞았고 여러 제후들도 또한 잇따라 모두 도착하여 각각 영체를 세우고 안돈했는데 영체가 200여리에 이어져 있었다. 조조는 소와 말을 잡아 제후들과 크게 회동하고 진군할 계책을 상의하였다. 태수 왕관이 말하기를 이제 대의를 받들었으니 반드시 맹주를 세우고 모두가 맹주의 말을 듣겠다고 약속한 다음에 진군해야 할 것입니다. 하니 조조가 말하기를 원본초는 4대에 걸쳐 삼공을 지냈으며 문하에 오래된 관리가 많을 뿐 아니라 한나라 명제상의 후예이니 맹주가 될 만합니다. 하였다. 원소가 재산 물러나며 사양했지만 모두가 원본초가 아니면 아니 된다고 하니 원소가 그제야 응락했다. 다음날 3층으로 축대를 쌓고 오방색 깃발을 빙 둘러 세우고 위에는 흰 쇠꼬리 깃발과 금도끼를 세우고 병부와 대장의 도장을 갖춰놓고 원소에게 단에 오르기를 청했다. 원소는 옷을 가다듬고 칼을 찬 채 흔쾌히 오르더니 향을 피우고 2번 절한 후에 그 맹약문을 읽었다. 한나라가 불행하여 황제의 통제력이 없어지자 역적 동탁이 이 틈을 타서 제멋대로 해악을 저지르니 그 재앙이 지존에게 미치고 포악함이 백성들에게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사직이 무너질까 두려워 의병을 모아 함께 국난을 헤쳐나가려 합니다. 무릇 우리의 동맹은 뜻을 같이하고 힘을 모아 신하의 절개를 다할 것이며 결코 다른 마음을 먹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맹약을 어기는 자가 있다면 그 목숨을 떨어지게 하고 그 가족도 남겨두어 살지 못하게 하소서. 하늘과 땅의 신, 조상의 밝은 영령께서는 진실로 모두 살피옵소서. 맹약문 읽기를 마치고 희생의 피를 마셨다. 모두들 그 말의 기상이 정의감에 북받치어 눈물을 흘렸다. 원소가 희생의 피를 마시고 단을 내려오자 여럿이 부축하여 장막에 들어가 앉았다. 나머지 사람들은 자귀와 나이에 따라서 2줄로 벌려 앉았다. 조조가 술을 몇 순배 돌리고 나서 말하기를 오늘 이미 맹주도 세웠으니 각각 맹주의 지시에 복종하고 함께 국가를 붙들어 세우고 강약을 비교하지 말아야 할 것이요. 하니 원소가 말하기를 제가 비록 재주는 없지만 이미 공들로부터 추대되어 맹주가 되었으니 공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상을 주고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벌을 내릴 것이요. 나라에는 정해진 형벌이 있고 군대에는 기율이 있으니 각자는 마땅히 지켜서 위법을 범하지 마시오. 라고 했다. 이어 원소가 말하기를 내 아우 원술에게 군량과 마초를 총감독하게 하여 모든 군영이 쓰는데 모자람이 없도록 하겠소. 또한 반드시 한 사람이 선봉이 되어 곧장 사수관으로 가서 싸움을 걸고 나머지는 각각 요충지에 운거하여 적을 맞아 싸워야 할 것이오. 했다.
장사태수 손견이 나오며 말하기를 제가 선봉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니 원소가 말하기를 문대는 대단히 용맹하니 그 소임을 맡기에 합당한 것 같소. 했다. 손견은 이에 자신이 거느린 인마를 이끌고 사수관을 향해 서둘러 달려갔다. 사수관을 지키는 군사는 빠른 말을 보내어 낙양의 승상부의 위급함을 알렸다. 동탁은 대권을 전횡하게 된 이후에 매일 주연을 열었다. 이유가 위급을 알리는 문서를 받자 곧바로 동탁에게 보고했다. 동탁이 놀라 급히 여러 장수들을 불러 모아 상의했다. 여포가 몸을 떨쳐 일어나 말하기를 아버님께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수관 밖에 있는 제후들은 제가 보기에 풀이나 티끌과 같습니다. 범과 이리 같은 군사를 이끌고 가서 그들의 머리를 모조리 베어 도성문에 매달겠습니다. 하였다. 동탁이 크게 기뻐하며 말하기를 나에게 봉선이 있으니 베개를 높이 하여 자도 근심이 없구나. 하였다. 말이 끝나기 전에 여포의 등 뒤에서 한 사람이 나오면서 소리 높여 말하기를 닭을 잡는데 어찌 소 잡는 칼을 쓰겠습니까? 옹후께서 직접 가서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제후들의 목을 베는 것쯤은 주머니에서 물건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하였다. 동탁이 보니 그 사람은 키가 구척에 호랑이 몸에 이리의 허리를 갖고 있었고 표범머리에 원숭이의 팔을 지녔고 관서 사람으로 성은 화, 이름은 웅이었다. 동탁이 그 소리를 듣고 크게 기뻐하여 효기 교위의 벼슬을 더해주고 마복군 5만을 떼어주며 이숙, 호진, 조잠과 함께 밤을 새워 사수관으로 가서 적을 맞아 싸우라고 했다. 여러 제후들 중에 제북상 포신이 한참 생각하기를 손견이 이미 선봉이 되었으니 그에게 첫 공을 빼앗길까 걱정이었다. 그래서 그의 아우 포충에게 남몰래 마복군 3,000명을 거느리고 곧장 지름길로 먼저 가라고 했다. 포충이 사수관 아래에 이르자 곧바로 싸움을 걸었다. 화옹이 철갑기병 500명을 이끌고 큰 소리를 외치며 관에서 나는 듯이 달려내려오니 포충은 급히 후퇴하려고 했지만 화옹이 들었다 내리치는 칼에 맞아 목이 베어 말 아래로 떨어졌다. 사로잡힌 장수들도 매우 많았다. 화옹은 사람을 보내 포충의 수급을 가지고 승상부에 승전보를 알렸다. 동탁은 화옹에게 도독의 벼슬을 더해 주었다. 한편 손견은 4명의 장수를 이끌고 곧바로 사수관 앞에 이르렀다. 이 4명의 장수는 첫째가 우북평의 토은 사람으로 성은 정이고 이름은 보이며 자는 덕모인데 한자로 쇠로 등을 댄 뱀창을 썼고 둘째는 성이 황이고 이름은 개이며 자는 공복인데 쇠 채찍을 썼으며 셋째는 성이 한이고 이름은 당이며 자는 의공인데 한자로 큰 칼을 썼고 넷째는 성이 조이고 이름은 무이며 자는 대영인데 오군 부춘 사람으로 쌍검을 썼다. 손견은 빛나는 은빛 갑옷을 걸치고 속에는 붉은 수건을 둘렀으며 고정진에서 만든 칼을 휘두르며 꽃 같은 털이 난 말을 타고 사수관 위를 가리키며 욕하여 말하기를 악을 돕는 필부야! 어찌 빨리 항복하지 않느냐! 했다. 화옹의 부장 호진이 군사 5,000명을 이끌고 사수관을 나와 싸우러 나아갔다. 정보가 창을 꼿꼿이 들고 곧바로 호진을 취했다. 몇 합을 싸우지도 않아 정보가 호진의 목을 찔러 죽여 말 아래로 떨어뜨렸다. 손견이 군사를 휘몰아서 곧바로 관문 앞으로 쇄도하니
사수관 위에서 화살과 돌이 빗발처럼 쏟아졌다. 손견은 군사를 이끌고 양현 동쪽으로 돌아가서 주둔하고 사람을 원소가 있는 곳에 보내 승리를 보고하고 원술이 있는 곳에 가서 군량을 재촉했다. 어떤 사람이 원술에게 말하기를 손견은 강동의 맹호인데 만약 그가 낙양을 깨뜨리고 동탁을 죽이면 이는 바로 이리를 잡고 호랑이가 나타나는 꼴이니 지금 군량을 주지 않으면 그의 군사는 반드시 흩어질 것이라고 했다. 원술이 그 말을 듣고 군량과 마초를 보내지 않았다. 손견의 군사들은 양식이 떨어지자 군중이 저절로 혼란스러워졌다. 세작이 사수관에 보고하니 이숙이 화웅에게 계책을 말하기를 오늘 밤에 내가 한 무리의 군사를 이끌고 사익길로 사수관을 내려가서 손견의 영체 뒤를 습격하겠습니다. 장군은 군사를 몰아 영체 앞을 공격하십시오. 그러면 손견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화웅이 그 말에 따라 군사들에게 배불리 먹으라 명령을 전하고 밤을 이용하여 관을 내려가는데 이날 밤은 달이 밝고 바람이 시원했다. 손견의 영체에 도달했을 때는 이미 한밤중이었다. 화웅은 북을 치고 함성을 지르며 곧바로 진격하니 손견이 허둥지둥 갑옷을 걸치고 말에 올라 바로 화웅을 만났다. 두 사람이 말을 타고 서로 교전한 지 몇 합이 되지 않아 뒤에서 이숙의 군사가 도착하여 군사들에게 불을 지르라고 명령했다. 손견의 군사들은 어지럽게 도망쳤고 여러 장수들도 각자 뒤섞여 싸웠다. 조무가 손견을 바짝 따라 포위망을 뚫고 달아났을 뿐이었다. 뒤에서는 화웅이 추격해왔다. 손견이 화살을 뽑아 연달아 두 발을 쏘았지만 화웅은 모두 피했다. 다시 세 번째 화살을 쏘려고 할 때 힘을 너무 주었기 때문에 작화궁이 부러지고 말았다. 손견은 할 수 없이 활을 버리고 말을 몰아 달아나는 수밖에 없었다. 조무가 말하기를 주공의 머리 위에 쓴 붉은 수건이 활의 표적으로 적들에게 인식이 됩니다. 두건을 벗어주면 제가 쓰겠습니다. 했다. 손견이 수건을 벗어 조무의 투구와 바꿔 쓰고 길을 나누어 달아났다. 화웅의 군사들은 다만 붉은 수건을 쓴 자만 바라보고 추격했다. 손견은 그리하여 좁은 길을 따라 추격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조무는 화웅이 바짝 뒤쫓아오자 붉은 수건을 타다 남은 인가의 뜰 기둥 위에 걸어놓고 숲을 속으로 숨어 들어갔다. 화웅의 군사들은 아래에서 멀리 달빛 아래에 붉은 수건을 발견하자 사방을 둘러싸고 감히 앞으로 가까이 오지는 못하고 화살을 쏘아대고 나서야 비로소 계책에 빠졌다는 것을 알았다. 마침내 앞으로 나아가서 붉은 수건을 취하려고 했다. 조무는 숲을 뒤에서 튀어나오며 쌍검을 휘둘러 화웅을 쪼개려고 했다. 화웅이 한마디 큰 소리를 지르며 조무를 단칼에 찍어 말 아래로 떨어뜨렸다. 날이 밝아올 때까지 손견의 군사들을 죽이다 화웅은 마침내 군사를 이끌고 사수관으로 올라갔다. 정보와 황계와 한당은 모두 손견을 찾아와 만났다. 다시 군마를 수습하여 주둔했으나 손견은 조무를 잃었기 때문에 슬픔을 이길 수가 없었다. 그날 밤 사람을 보내어 이 소식을 원소에게 알렸다. 원소가 크게 놀라 말하기를 손문대가 화웅의 술수에 패하리라 상상도 못했소. 하고 즉시 여러 제후들을 모아 상의했다. 여러 사람들이 모두 왔는데 오직 공손찬이 늦게 도착했다. 원소가 제후들을 장막 안으로 맞아들여 앉게 하고 말하기를 전날에 포신 장군의 아우가 지시하는 말을 따르지 않고 제멋대로 군사를 몰고 나갔다가 목숨을 잃었고 허다한 군사들을 죽게 하더니
지금은 손문대가 또 화웅에게 패하여 얘기를 꺾여 동요하니 이를 어찌하면 좋겠소 하였다. 제후들이 모두 말이 없었다. 원소가 눈을 들어 두루 보다가 공손찬 뒤에 붙어 서 있는 세 사람을 보니 용모가 범상치 않은 데다 모두들 냉소를 머금고 있었다. 원소가 묻기를 공손태수 등 뒤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요? 하니 공손찬이 현덕을 불러 앞으로 나오게 하고 말하기를 이 사람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동문수학한 형제로 평원령 유비라고 합니다. 이에 조조가 말하기를 설마 황건적을 격파한 유현덕이란 말이오? 하니 공손찬이 그렇다 말하고 즉시 유현덕에게 인사를 하게 했다. 공손찬은 현덕의 공로와 아울러 그의 출신을 두루 자세히 설명했다. 원소가 말하기를 원래 한실의 종친이니 자리를 잡고 앉으라고 하시오 했다. 유비가 겸손하게 사양하자 원소가 말하기를 내가 너의 이름이나 벼슬을 존경해서가 아니라 네가 황실의 자손이라 하여 존중할 뿐이다 하였다. 현덕은 그리하여 맨 끝자리에 가서 앉았다. 관우와 장비는 그 뒤에서 손을 맞잡고 시립했다. 갑자기 척후병이 들어와서 보고하기를 화웅이 철갑기병을 이끌고 사수관을 내려와 손태수의 붉은 머리 수건을 장대 끝에 매달아 흔들며 영치 앞으로 와서 크게 욕하며 싸움을 걸고 있다고 했다. 원소가 말하기를 누가 감히 가서 싸우겠는가 하니 원술의 등 뒤에서 용맹한 장수 유섭이 몸을 돌려 나오며 말하기를 소장이 가겠습니다. 했다. 원소가 기뻐하며 즉시 유섭을 출마하게 했다. 즉시 보고가 들어오기를 유섭은 화웅과 세합도 싸우지 못하고 화웅에게 목이 베어졌다고 하였다. 여럿이 크게 놀랐는데 태수 한복이 말하기를 나의 상장 판봉이라면 화웅의 목을 벨 수 있을 것이오. 하였다. 원소는 급히 출전하라고 명령했다. 반봉이 손에 큰 도끼를 들고 말에 올랐다. 나간 지 오래지 않아 나는 듯이 보고가 들어왔다. 반봉도 화웅에게 목이 잘렸다는 것이었다. 여러 제후들은 얼굴빛을 잃었다. 원소가 말하기를 나의 상장 알량과 문추가 아직 도착하지 않은 것이 애석할 뿐이요. 그중 한 사람만 여기 있어도 화웅이 어찌 두렵겠소? 하였다.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계단 아래에서 한 사람이 크게 소리치고 나서며 말하기를 소장이 가서 화웅의 머리를 베어 휘장 아래 바치겠습니다. 하였다. 모두가 보니 그 사람은 키가 9척이고 수염의 길이가 2자이며 봉황의 눈에 누의 눈썹으로 얼굴은 익은 대추빛 같고 목소리는 큰 종소리 같았다. 장막 앞에 서니 원소가 묻기를 그대는 누군가? 하니 공손찬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유현덕의 아우 관우입니다. 했다. 원소가 묻기를 지금 무슨 직책을 맡고 있소? 하니 공손찬이 말하기를 유현덕을 뒤따르며 마궁수를 맡고 있다고 합니다. 했다. 장막 안에 있던 원술이 큰 소리로 외치면서 말하기를 너는 우리 여러 제후들 중에 대장이 없다고 업신여기는 것이냐? 일개 궁수가 어찌 감히 헛소리를 하는 것이냐? 내가 너를 두들겨 쫓아내야겠다. 라고 했다. 조조가 급히 제지하며 말하기를 공로는 진정하시오. 이 사람이 이미 큰 소리를 쳤으니 반드시 용기와 지략이 있을 것이오.
시험 삼아 나가 싸우라 해보고 만일 이기지 못하면 그때 꾸짖어도 늦지 않을 것이요. 했다. 원소가 말하기를 일개 궁수를 나가 싸우게 한다면 반드시 화웅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요. 하니 조조가 말하기를 이 사람의 풍채가 비속하지 않으니 화웅이 어찌 그가 궁수인지를 알겠소. 했다. 관우가 말하기를 만일 이기지 못한다면 내 목을 치십시오. 했다. 조조가 뜨거운 술 한 잔을 따라 관우에게 주라 하며 말하기를 마시고 말에 오르시오. 하니 관우가 말하기를 술을 따라 두십시오. 제가 나갔다가 곧 돌아오겠습니다. 했다. 관우는 막사를 나가 칼을 들고 몸을 날려 말에 올랐다. 여러 제후들이 사수관 밖에서 북소리가 크게 진동하고 함성이 크게 일어나는 것을 들었다. 그 소리는 마치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듯 했으며 크고 작은 산들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듯 했다. 모두가 놀라서 바로 알아보려고 할 때 말방울 소리가 나는 곳에 말이 중군으로 들어오는데 운장이 화웅의 머리를 들고 와서 땅바닥에 내던졌다. 술잔에 따라 놓은 술은 그때까지 따뜻했다. 뒷사람이 시를 지어 찬양하기를 위세가 하늘과 땅을 진압하는 제1공에 원문의 북소리가 둥둥 울렸네. 운장이 잔을 놓고 용기를 뽐내니 술잔이 아직 따뜻할 때 화웅의 목을 베었네. 조조가 크게 기뻐하였다. 얼핏 보니 현덕의 등 뒤에서 돌아 나온 장비가 큰 소리로 외치기를 형님이 화웅의 목을 베었는데 사수관으로 돌입하여 동탁을 사로잡지 않고 어느 때를 기다린단 말이오. 하였다. 원술이 크게 성을 내어 말하기를 우리 대신들이 아직 스스로 겸양하고 있는데 현령의 수하 졸개가 어찌 감히 여기서 무용을 뽐내고 위세를 떨치는가. 모두 장막 밖으로 내쫓아라. 하였다. 조조가 말하기를 공을 세운 자에게 상을 주는데 어찌 귀천을 헤아리겠소. 하니 원술이 말하기를 이미 공들이 한 현령을 중히 여기는 바에야 나는 마땅히 물러가겠소. 하였다. 조조가 말하기를 어찌 한마디 말로 인해 큰 일을 그르치겠소. 하고 공손찬에게 명하여 현덕, 관우, 장비를 데리고 그들의 영체로 돌아가라고 했다. 그러자 여러 관리들이 모두 흩어졌다. 조조는 가만히 사람을 시켜 쇠고기와 술을 보내 세 사람을 위로했다. 이후 화웅의 부하들이 패전하여 사수관에 보고하니 이숙이 황급히 위급한 상황을 문서로 써서 동탁에게 알렸다. 동탁이 급히 이유, 여포 등을 불러 모아 상의했다. 이유가 말하기를 지금 상장 화웅을 잃어 적의 군세가 아주 커졌습니다. 원소가 맹주가 되었는데 원소의 숙부가 원외로 지금 태부벼슬에 있습니다. 만약 바깥과 내응이라도 한다면 아주 불편해질 것이니 먼저 없애는 것이 좋습니다. 승상께서 친히 대군을 거느리고 분담시켜 죽이고 사로잡으십시오. 하니 동탁이 그 말을 옳게 여겨 이각과 곽사를 불러 군사 500명을 거느리고 가서 태부 원외의 집을 에워싸고 어른아이를 가리지 말고 모두 죽이라 하고 먼저 원외의 수급을 가지고 사수관 앞에 가서 호령하게 하였다. 동탁이 마침내 군사 20만 명을 일으켜 두 길로 나누어 진격했다. 한쪽 길은 먼저 이각 곽사에게 명령을 내려 군사 5만을 이끌고 가 사수관을 지키되 싸우지 말라 하고 동탁 자신은 15만을 이끌고 이유, 여포, 번조, 장제 등과 함께 호래관을 지켰다.
이 호래가는 낙양에서 50리 떨어져 있었다. 군마가 관에 도착하자 동탁은 여포에게 산만 명을 거느리고 관 앞에서 영체를 치고 머무르게 하였다. 동탁 자신은 호래간 안에 진을 쳤다. 한편 척후병이 탐문하여 원소의 대체에 알려왔다. 원소가 여러 제후를 불러 모아 상의했다. 조조가 말하기를 동탁이 호래간에 진을 쳐서 우리 제후들의 진경로를 끊었으니 지금 군사의 절반을 이끌고 적을 맞아야 할 것이요. 하니 원소가 이에 왕광, 교모, 포신, 원유, 손융, 장량, 도겸, 공손찬 등 8제후들에게 호래간으로 가서 적을 맞으라고 분담시켰다. 조조는 군사를 이끌고 왕래하며 구원하게 했다. 8제후들은 각각 군사를 지휘하여 한해 태수 왕광이 먼저 도착했다. 여포가 철갑기병 3천을 거느리고 나는 듯이 달려나와 맞이했다. 왕광이 군마에 열을 지어 진형을 이루게 하고 말을 멈추어 진문의 깃발 아래에서 여포가 출진하는 것을 보았다. 여포는 머리를 3갈래로 묶어 자금관을 썼고 몸에는 서천에서 나는 목면의 백화포를 걸치고 그 위에 짐승이 머리를 삼키는 무리의 고리 갑옷을 입었으며 허리에 늦갑이 영롱한 사만대를 메었다. 활과 화살을 몸에 차고 손에는 화극을 잡았으며 울부짖는 적토마를 탔다. 과연 사람 가운데 여포요, 말 가운데 적토였다. 왕광이 머리를 돌려 묻기를 누가 감히 출전하려는가 하니 뒤에서 한 장수가 말을 달려 창을 세우고 나왔다. 왕광이 보니 그는 한 해의 명장 방열이었다. 여포와 방열이 2말이 서로 엇갈리며 5합이 되지 않아 방열이 여포의 창에 찔려 말 아래로 떨어지고 곧바로 창을 세워 돌진에 들어왔다. 왕광의 군대가 크게 패하여 사방으로 흩어져 달아났다. 여포는 동서로 닥치는 대로 죽이며 마치 무인지경을 다니는 것 같았다. 다행히 교모 원유의 양군이 모두 도착하여 왕광을 구하자 여포는 그제야 물러났다. 3갈래의 제후들이 각각 약간의 인마를 잃고 30리를 물러나 하체했다. 뒤이어 5갈래 군마들이 모두 도착하여 한 곳에 모여 상의하되 여포는 영웅이라 당해낼 사람이 없다고들 말했다. 바로 걱정하고 있는 사이에 하급 장교가 보고하기를 여포가 싸움을 걸고 있다고 했다. 8제후들은 일제히 말에 올라 군사를 8부대로 나누었다. 여포는 높은 언덕에 있었는데 멀리 바라보니 여포의 한 무리 군마가 수놓은 깃발을 펄럭이며 먼저 진으로 돌격해 들어왔다. 상당태수 창양의 부하 장수 목순이 말을 타고 창을 꼬나잡고 맞서 싸웠으나 여포가 든 창에 찔려 말 아래로 떨어졌다. 여러 제후들이 크게 놀랐다. 북해태수 공용의 부장 무안국이 철추를 들고 나는 듯이 말을 달려 나갔다. 여포가 창을 휘두르며 말을 박차고 맞이했다. 싸운 지 10여 합에 여포가 창으로 안국의 팔목을 쪼개니 철추를 땅에 버리고 달아났다. 8갈래의 군사가 일제히 출병하여 무안국을 구했다. 여포는 물러나 돌아갔다. 여러 제후들이 영체에 돌아와서 상의했다. 조조가 말하기를 여포의 빼어난 용기는 대적할 수가 없지만 18제후 등이 다 모여 함께 좋은 대책을 의논해 봅시다. 만약 여포를 잡으면 동탁을 쉽게 죽일 수 있습니다. 하였다. 바로 의논하고 있는 참에 여포가 다시 군사를 끌고 와 싸움을 걸었다. 8제후들이 일제히 나갔다. 공손찬이 창을 휘두르며 직접 여포와 싸웠다.
싸우기를 몇 합도 하지 않았는데 공손찬이 패하여 달아났다. 여포가 적토마를 달려 쫓아왔다. 그 말은 하루의 천리를 달리며 날듯이 달리는 것이 바람 같았다. 이제 막 따라잡아서 여포가 화극을 들어 공손찬의 뒤 가슴께를 바라보고 곧 찌르려는 참이었다. 그 옆에 한 장수가 고리 눈을 부릅뜨고 치솟은 호랑이 수염에 장팔 사모를 꼬나잡고 나는 듯이 말을 달려 크게 외치기를, 세 가지 성을 가진 종놈은 멈춰라! 연인 장비가 여기 있다! 여포가 그를 바라보고는 공손찬을 버리고 문득 장비와 싸웠다. 장비가 정신을 가다듬어 여포와 치열하게 싸워 50여 합을 잇따라 붙었지만 승부가 나지 않았다. 운장이 그것을 보고 말을 박차 82근 청룡 언얼도를 춤추며 나와 여포를 협공했다. 세 마리 말이 정자 형태로 맞부어 싸웠다. 싸운 지 30합에 이르러서도 여포를 쓰러뜨리지 못했다. 유현덕이 쌍검을 뽑아들고 누런 갈개에 말을 몰아 비스듬하게 찌르며 싸움을 도왔다. 세 사람이 여포를 둘러싸고 돌아가며 싸웠다. 8 제후의 인마가 넋을 잃고 보았다. 여포는 세 사람의 공격을 전부 막을 수가 없어서 현덕의 면상을 바라보고 짐짓 한 번 찌르자 현덕이 급히 피했다. 여포는 진의 모퉁이를 열고 화극을 거꾸로 끌고 말을 달려 돌아갔다. 세 사람이 그 뒤를 말을 달려 쫓았다. 8갈래의 군사들이 함성을 크게 지르며 일제히 습격했다. 여포의 군마가 호래간을 향하여 달아났고 현덕, 관우, 장비가 뒤를 따라 쫓아갔다. 옛 사람들이 일찍이 현덕, 관우, 장비 세 사람이 여포와 싸운 것을 아주 그럴듯하게 말한 것이 있는데 그 내용은 이렇다. 한 나라의 천수가 환제와 영제에 이르러 타오르는 붉은 해가 장차 서쪽으로 기우네. 간신 동탁이 어린 임금을 패하고 유협의 나약한 혼이 꿈속에 놀라네. 조조가 천하의 경문을 전하여 제후들이 분노하여 모두 군사를 일으켰네. 의논하여 원소를 맹주로 세우고 왕실을 붙들고 태평을 이루리라 맹세했네. 여포는 세상에 견줄 사람이 없어 영웅의 재질을 사해에 기세등등하게 자랑했네. 몸을 감싼 은빛 갑옷 용비늘처럼 겹쳤고 머리 묶어 금관 쓰고 꿩꼬리로 비녀했네. 들쭉날쭉 보배띠에는 짐승이 삼키는 그림이요. 어긋버긋 비단천포에 나는 봉이 일어서네. 화극이 빛나며 번쩍 찌르고 관을 나서 싸움을 거니 누가 감히 당할 수 있으랴. 제후들의 담이 찢어지고 마음이 벌렁벌렁하네. 뛰어나오는 연인 장익덕은 손에 장팔 사모창을 들었네. 호랑이 수염 치솟아 금실같이 뒤집히고 고리는 둥그렇게 뜨니 번갯불이 일어나네. 치열하게 싸웠지만 승부가 나지 않아 진 앞에 관운장이 성을 냈다네. 청룡 보도가 눈서리같이 빛나고 앵무 전포에는 나비가 나네. 말발굽이 닿는 곳엔 귀신이 울부짖고 지금 바로 성을 내니 유혈이 낭자하네. 영웅 현덕이 쌍칼을 뽑아들고 위엄을 떨치고 용맹을 부리네. 세 사람이 둘러싸 싸우기를 오랫동안 막고 또 막아도 쉴 틈이 없네. 함성이 진동하고 천지가 뒤집히니 살기가 가득 차고 견우성과 북두성이 차갑네. 여포는 힘이 다해 달아날 길을 찾고 고향 산천 바라보고 말을 박차 돌아가네. 그림자로 방천극을 거꾸로 끌고 어지럽게 흩어지는 도금과 오색 깃발. 갑자기 털실을 차르니 적토마가 달아나고 몸을 번드쳐 날아올라 호래간으로 들어가네. 세 사람이 곧바로 여포를 추격하여 호래간 아래에 이르러 호래간 위에 서풍을 받아 펄럭이는
푸든 비란 일산을 쳐다보고 장비가 큰 소리로 외치기를 이것은 동탁임에 틀림없다. 여포를 쫓는데 어찌 강한 곳이 있겠는가? 먼저 동탁을 잡아 바로 풀을 베고 뿌리를 없애듯 근본을 제거합시다. 하고 말을 박차 호래간에 올라 동탁을 잡으려 하였다. 이야말로 적을 잡으려면 반드시 적의 수계를 잡아야 하고 특별한 공은 반드시 특별한 사람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다. 오늘 저와 함께한 이 문장들이 당신의 하루 끝에 잠시나마 머무르며 무르익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무르익다 였습니다.